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현민 선생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으셔서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우리 장영훈 코치, 스페인 유학파, 실력파 해설가이자 평론가이자 분석가이자 지도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더 좀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점점. 고생해가지고 약간 좀 그래서 얼굴이 윤곽이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야, 요거를 또 긍정적으로 받았어요. 아주. 네네네. 네, 그게 사실이라는 듯이. 네. 하여튼 네, 장영훈 코치님은 뭐 제가 예전부터 잘 알아왔지만 지나갈 만도 한 일반적인 장면 같은 데서도 상당히 의미를 잘 추출해내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코치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좀 선수들한테 저도 스스로 강조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테일 좀 최대한 포착을 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이제 원투펀치에는 K리그 분석 프로그램인 크뷰를 통해서 또 장영훈 코치의 실력을 마음껏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해외 축구를 통해서 또 장영훈 위원의 분석 솜씨를 한번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경기는 랭스와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의 또 플레이에 의해서 항상 또 관심이 가는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모양을 보니까 노란색이 랭스죠? 네, 맞습니다. 지금 주황색이 파리 생제르맹인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경기 최종 스코어는 원정팀이었던 파리가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와 경기 내용은 완전 달랐죠?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80분까지 그러니까 음바페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 마지막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기가 랭스의 승리로 갈 수도 있었고 우리의 승리로 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 중심에는 이제 랭스의 전방 압박, 굉장히 피지컬적이고 강력한 전방 압박이 있었는데 그 전방 압박을 조금 한번 설명해 보려고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80분 때까지는 어디가 이길지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예. 양심이 있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사실 돈나룸마 선수 아니었으면 이게 3대0으로 갈 경기 같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돈나룸마, 음바페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에 3대0 스코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해 주신 키워드가 전방 압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랭스의 전방 압박의 패턴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랭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했고 이 전방 압박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전반에 한번 형태를 변화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랭스가 가져갔던 압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랭스가 압박이 가장 도드라졌던 것은 골키퍼가 공을 가졌을 때 혹은 이제 골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경우에는 일단은 골키퍼가 골킥을 처리하지 않고 센터백 중 한 명이 이제 일단 처리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부터 일단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골키퍼에서 공을 전개하게 되면은 가운데 있던 9번 공격수가 골키퍼 패스라인을 막으면서 한쪽 측면으로 몰아서 여기서부터 이미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파리의 경우에는 센터백이 골키퍼에게 주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골키퍼에서 공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은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서 이제 한쪽 방향을 막고 가는 거죠. 한쪽 방향을 막고 가서 좌우 측면에 있던 윙포워드 중 한 명이 센터백에게 전진을 하고 그리고 윙백이 파리의 풀백에게 그리고 이쪽 센터백 같은 경우 끌어맞추면서 전체적으로 최초에는 공이 있는 쪽 사이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1대1 상황으로 대인 방어를 약간 부분적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네, 한쪽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는 골키퍼로 하여금 다른 쪽으로 줄 수밖에 없도록 강요를 해서 예측된 압박을 그쪽으로 이제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작전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수비를 생각하면은 수비는 수동적인 거다, 상대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는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랭스의 압박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최대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을 유도를 해낸 거죠. 6번 같은 경우에 파비앙 루이스였고 이제 10번의 경우에는 자이레 에메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상황이 왔을 경우에도 랭스의 경우에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거의 1대1에 가깝게 두 선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압박을 전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파리는 자신들의 진영에 갇혀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관심사인 이강인 선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가 파리가 그래도 조금은 여기서 해결책을 찾았던 것이 6번이 등을 지고 받고 3자로 이 왼쪽 센터백이 받게 한다든지 혹은 이제 반대쪽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왼쪽 풀백 쪽으로 이제 엑시트 출구를 찾는 경우가 꽤 생겼었습니다. 골키퍼가 이 왼쪽에 있는 동료에게 직접 주기가 어려울 때는 네.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네. 이쪽으로 가는 것도 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남아있던, 기본적으로는 이제 측면 선수였는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아서 내주는 이런 3자 플레이 또한 이제 꽤 많이 가져갔던 것이 전반 초반 혹은 전반 중반까지 이제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랭스가 이렇게 압박을 굉장히 잘 수행하면서 사실 좋은 경기력을 가져갔는데, 근데 경기 중간에 압박의 패턴을 한번 바꿨다는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랭스의 압박 패턴이 변화를 한 거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등을 지고 받는 선수를 활용해서 파리가 몇 번 출구를 찾아내자 이제 랭스 같은 경우가 쉽게 얘기해서 더 공격적인 형태로 이제 압박을 바꿨거든요. 좌우 측면에 있었던 윙포워드들이 풀백을 막고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전진을 시키면서 이제 마치 투톱처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나갔을 경우에 여기서 골킥으로 전환시키더라도 마찬가지로 기다렸다가 두 명이 다 들어와서, 특히 이게 중앙 미드필더라는 게 중요한데요. 중앙 미드필더가 전진을 해서 압박을 가져가고 해당 공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측면에 빠져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이 대인 방어를 가져가고 여기서는 또 센터백 중 한 명이 전진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맞춰서 완전히 1대1 형태로 압박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중앙 미드필더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선택지는 파리가 열려 있었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 쪽까지 봉쇄를 해서 아예 나가지 못하게 했다. 네. 이럴 때 그럼 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이 오른쪽으로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출구를 조금 많이 찾았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와서 풀백으로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죽은 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압박을 이미 유도 당한 상황이고 이때 중앙이 아니고 측면으로 한 번에 공이 나가게 되면은 이미 그 선수를, 공을 받게 되는 선수를 압박할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해서 저는 죽은 패스라고 하는데, 파리의 경우에는 이 죽은 패스 안에서도 이제 좀 살려 나갈 수 있는 옵션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좋지는 않은데 네, 이 우스망 덴벨레 선수의 활용법이 또 나름 좀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나가는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 흔히 얘기하는 무지성스러운 롱패스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장영훈 위원님 무지성 이런 표현을 쓰시는군요. 아, 저도 나 처음 알았어요 지금. 덴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양발잡이잖아요. 네. 극단적인 양발잡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내지르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카를로스 솔레르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덴벨레가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때 이제 오른쪽 측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왼발로 첫 터치를 가져가면 돌아설 수가 돌 수 있거든요. 있다. 그러니까 이 덴벨레의 양발로서의 능력이 살면서 여기서 돌아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대쪽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꽤 발생하게 됐죠. 근데 한 번에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비는 이제 공보다 낮은 지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되려 이제 뭐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자이레 에메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을 받아서 반대쪽 전환을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상대의 압박 라인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볼을 보내놓으면 네. 그때는 이제 압박 형태가 아무래도 달라질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드필드들에게도 볼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는 거. 반면에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한번 빠져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이강인 선수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뭐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윙백과 센터백 사이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측면에는 덴벨레,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공을 순환할 수 있는 이제 위치 자체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이제 파리도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잘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랭스가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압박 체계에 의해서 네. 파리를 상당히 곤경에 빠뜨렸던 건 맞지만 뭐 은바페라는 또 위력적인 선수가 있어서 골은 파리가 넣었잖아요. 네. 그 비결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간 랭스가 이런 압박을 시도했던 것은 파리가 한번 골킥을 시도한 상황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가둬놓고 이제 몰아쳤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득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랭스가 흐름을
붙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파리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랭스의 기본 구도는 약간 조금 어그러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만약에 그 첫 실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다면 0대0 상황에서 이런 압박을 행할 때 조금 더 심리적 부담이 적었을 거거든요. 이미 0대1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찬스들에서도 약간의 부담감은 더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또 그런 상황에서 랭스가 마무리의 뭔가 결정력, 퀄리티 이런 데서 좀 뒤졌던 경기이고 돈나룸마 선수 활약상은 뭐 두 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역시 이제 이 경기에서 우리의 또 관심사는 이강인 선수였는데 네.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전반전과 후반전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강인 선수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 측면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치하는 공간이 이제 상대 윙백과 계속해서 대적하는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뭐 골킥 상황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선 랭스에 1선이 있고 2선이 있으면은 이 1선과 2선 사이에 비는 공간으로 와서 이제 공을 받고자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가져갔던 위치 변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내 팬분들에게서는 기다렸을 만한 변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가짜 9번 혹은 그냥 뭐 진짜 9번일 수도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9번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곤살로 하모스 선수가 나갔어요. 네. 곤살로 하모스 선수가 나가고 이강인 선수가 9번으로 가고 되려 이제 비티냐 선수가 들어오면서 음바페 선수가 약간 전반전 이강인 선수와 가깝게 왼쪽 측면에 위치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왜 가져갔느냐라는 약간 아이디어를 이제 유추하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네. 이 랭스전 한해서만이긴 한데요. 이번 경기로 봤을 때 제 생각은 뭐냐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등을 지고 플레이하는데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9번에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장도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엄청 거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키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거의 안 잃어버리죠 공을. 네, 그리고 되려 여기서 뭐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크랙이라고 하는 유형의 선수들처럼 돌아서면서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놨을 때보다는 중앙에 놨을 때 특히 이번 랭스와의 경기처럼 압박이 굉장히 거세서 앞을 볼 수 있는 선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서 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어떤 빅클럽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네. 게다가 랭스가 이날 압박을 무지하게 잘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강인 선수의 등지고 볼 간수, 탈압박 이런 능력을 고려하면 중앙에 놓는 것이 이롭겠다는 생각을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했다는 거죠. 예, 이 음바페 선수의 두 번째 골을 보시게 되면은 파비앙 루이스에게도 마크가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등을 들고 나와서 여기서 받으면서 파비앙 루이스에게 내줘서 여기서 패스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잘 풀어줬죠 이때. 네. 본인은 약간 이제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간 이제 완전히 이 랭스의 백라인이 무너진 상태로 뭐 음바페 선수가 파포스트에서 득점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전 상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이강인 선수의 9번으로서 등을 지고 공을 받는 플레이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은 그 아센시오 선수도 사실은 시즌 초반에 이 이른바 가짜 9번 롤을 좀 수행을 했었어요. 네. 사실 곤살로 하모스 선수와 콜로무아니 선수가 기대치에 그렇게 충족될 만큼의 또 9번으로서의 활약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센시오가 예를 들어 돌아온다. 그리고 뭐 아센시오 선수가 오기 전에라도 이강인 선수가 있다. 뭐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 가짜 9번 전술을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압박이 이번 랭스처럼 혹은 랭스 정도는 아니지만 강하다면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정통 9번 공격수들보다 이강인 선수 같은 유형을 지금과 같이 또 앞으로도 쓸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성 이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강인 선수, 그 덴벨레 선수 위치, 네. 혹은 뭐 반대편 이제 왼쪽 윙 위치, 네. 그리고 양쪽 또 이른바 메잘라 자리들, 예. 여기에 이제 가짜 9번까지 있단 말이죠. 예. 장영훈 코치가 보시기에는 네. 지금 파리 생제르맹 전체 그래도 멤버 구성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특성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네.
어디가 그래도 좀 제일 나아 보이세요? 그냥 약간 일반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3-3을 한다면은 메잘라 8번 미드필더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미드필드에서는 좌우 중에서는 어디가 조금 나아 보이세요? 저는 오른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왼발 예. 능력을 네.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데 그쪽은 지금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거의 뭐 찜한 것 같은 예.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이강인 선수의 뭐 차선책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자이레메리 선수가 자꾸 그쪽에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제 덴벨레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주전으로 나오기 때문이랑도 어느 정도 엮인다고 보거든요.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약간 와이드한 윙어다 보니까 사이드 채널을 온전하게 약간 포지셔널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지션의 경우에도 조금 더 고정적으로 위치해 있는 선수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이레 에메리 선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에 있는 한 이 상황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뭐 제 바램과는 상관없이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요즘 파리 생제르맹 시스템에서 이강인 선수는 4-2-4로 따지면은 이제 왼쪽 윙이거나 네. 혹은 뭐 4-3-3으로 따지면 이른바 메잘라에서 왼쪽이거나 네. 현실적으로는 그쪽에 아무래도 나올 확률이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선발 라인업에서는 네. 그 자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이 현실적으로는 높은데 그래도 거기에 가짜 9번이라는 후보 포지션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나쁠 건 없겠네요. 네. 랭스 경기가 그러니까 쉽게 약간 요약을 하자면은 파리가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오래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가짜 9번으로 나오는 경기는 쉽게 말해서 이 랭스전처럼 파리가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역으로 상대의 압박이 강력할 경우. 네. 근데 반면에 거꾸로 이제 로우 블록 구성해서 역습 노리는 팀들이랑 할 경우에는 되려 이 가짜 9번으로는 아센시오가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공을 좀 오래 펼칠 수 있고 상대가 로우 블럭으로 내려갔을 때 아센시오가 나은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럼? 네, 아센시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사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활용을 하면서 좀 답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아센시오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조금 더 터치 숫자가 적은 선수거든요. 이강인 네, 선수보다는. 여기서 1-2 터치로 상대를 한 명 끌어들이고 공을 내줘서 이제 공 주변에서 2대1 상황이 많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는 이 부분에서 좀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강인 선수의 경우에는 공을 조금 더 오래 가지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아센시오의 경우는 이렇게 상대 백라인이 내려앉아서 공의 순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아센시오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번 또 랭스전 3-0이지만 고전했던 경기였는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특히 음바페 선수에 관해서 경기 후에 했던 말들이 약간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장영훈 의원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인터뷰 전문을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음바페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던 거죠? 음바페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이 3-0 승리를 거뒀다 보니까 음바페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세계 최고의 선수 맞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대뜸 바로 대답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음바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트트릭한 선수인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해트트릭을 했는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거 약간 뭐 과르디올라 따라하는 건가?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한 것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거 맞고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선수인 거 맞다. 그리고 골을 넣은 장면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뭐 그 선수가 음바페가 좋은 선수인 거 내가 설명할 거 더 없지 않느냐 했는데 반면에 골과 별개의 상황, 90분 경기 상황적으로 보자면은 더 해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꽤 많았다. 그래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경기가 끝났는데 이제 선수와도 얘기를 할 것이고 반면에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안 알려줄 거다. 근데 이제 선수와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선수도 마땅히 그거에 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쪽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딱 그냥 첫 문장 나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만 이제 조금 또 이 헤드라인으로 나가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는 사실 저도 알 수는 없거든요. 뭐 본인 이제 감독이나 팀 선수들은 이 게임 모델을 알다 보니까 게임 모델에 근거해서 뭘 더 잘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결국에는 약간은 좀 와전돼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좀 이상한 사람, 좀 네. 취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음바페에 만족하지 않아. 이렇게 네. 이제 헤드라인이 네. 뽑힌다는 거잖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음바페 선수에 관해서 요것만큼만 뭔가 이렇게 네. 말이 나오거나 누가 평가를 하거나 했을 때 네. 그게 또 프랑스에서는 대서특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파리 생제르맹의 그런 속성, 그런 캐릭터도 사실은 약간 그 전체 팀을 지도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는 조금 걸림돌 요소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태까지의 역사를 보면. 가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 다시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메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메시랑 다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스페인 지도자 사이들에서도 많이 돌았었는데 사실 그것과 뭐 거의 동일한 경우인 거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과연 이제 음바페 선수와의 앞으로의 또 향후 관계, 여기 또 이제 언론이 개입을 하게 될 텐데 네. 이런 어떤 난관을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TMF 투머치 풋볼 파리 생제르맹 대 랭스의 대결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재미있는 경기를 가지고 장영훈 해설위원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